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허법 기본 강의 1차 강의고요. 모두 갑작스럽게 나타난 신규 강사를 선택해서 들으신 용감하신 여러분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면요. 이름은요. 임근호고요. 임근호입니다. 기수는 55기이고요. 55기. 그래서 2018년도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해였고요. 이게 어떤 해였냐? 기념비적인 해였죠. 2차 시험이 패스페일로 변경이 된 해였죠. 패스페일로 변경이 된 해였다. 그래서 55기 시험 때 전 진짜 싫었어요. 이때 떨어지면 영원히 이 시험을 다시 복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선택 과목이라는 약간 치트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학 과목을 기똥차게 잘 보면은 그걸로 좀 법 과목을 망한 거를 좀 보상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55기 때 딱 도입이 되면서 진검승부가 갑자기 돼버렸어요. 법 잘하는 사람들아 법으로 한판 붙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은 내 길이 아니겠거니 하면서 다른 길을 가야지라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됐고 어쩌다 보니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연으로 변리사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뻔한 얘기 한번 하도록 할게요. 특허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특허법의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는 게 사실은 뻔했어요. 언제까지? 59회까지는 뻔했어요. 어떤 구조로 나왔냐면은 법 조문 이라는 게 있고요. 이 법 조문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추상적이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판사 선생님들이 일을 하실 게 생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더해지죠.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는 게 더해지고 이게 판례죠. 요렇게가 원래는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였어요. 이것 외에도 곁다리로 해가지고 뭐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규칙의 경우에는 이제 특허청장이 주로 개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령 같은 경우에는 곧 그거죠. 곧이 아니야. 내일이죠.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요 녀석들은 크게 시험에 잘 안 나왔었어요. 크게 시험에 잘 안 나왔는데 언제 이게 한번 시원하게 나왔냐면은 60회. 원래는 나와도 찔끔찔끔 나왔었는데 어디 한번 너네 이거 언제까지 공부 안 해놔 보자 라는 느낌인지 갑자기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됐다? 강제로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거를 두고 강사마다 좀 의견이 갈릴 거예요. 이거 60회 한번 단발적으로 나온 거니까 굳이 막 흔들리지 말라라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처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극도로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1,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항상 마음가짐은 똑같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100점을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100점을 맞는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근데 최소한 90점짜리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90점짜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로 덜 틀려야 돼. 덜 틀리려면은 저의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위를 어느 정도로는 다 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차 시험에서는 GS라고 하는 모의고사를 항상 봅니다. 그래서 뭐 대형 학원으로 가면은 100명, 200명이 아주 개미굴처럼 여기에 쫙 앉아가지고 끄적끄적 쓰고 있어요. 2시간 동안. 거기서 제 등수는 되게 성향을 타듯이 일관됐어요. 200명 강의를 가면은 제 등수는 항상 한 10등 정도였어요. 근데 100명 강의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 그러니까 항상 그 퍼센티지가 일정하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1등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범 답안이라는 것도 선정을 하는데 모범 답안도 거의 선정이 돼본 적이 없어요. 만년 2, 3등. 하지만 그 방향이 저는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이게 트렌드를 저는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허법이라는 게
이제는 저는 고1만큼 고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험생들의 평균 레벨은 계속 올라가고 실제로 문제를 내보신 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할 건데 낼 게 없어요. 이미 다 기출이 됐고 새로운 판례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고 고민을 하다 보면, 그리고 변별력을 주려고 고민을 하다 보면 어딘가 구석에서 짱돌을 하나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짱돌 중에서 맞을 만한 짱돌과 맞지 않아야 될 짱돌을 구분해 주는 것. 그거를 이 교재에다가 담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심하다 싶은 건 뺐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덤벼드시면 안 되고요. 적당 수준에서 규칙과 령에 해당하는 거 다 넣었으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스케줄 같은 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1차 시험의 공부 스케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하반기로 그냥 나누면 돼요. 상반기 때 뭐 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민법. 첫 스타트죠. 민법을 스타트로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나 지금 특허법 먼저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필터 같은 거예요. 이 길이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이 강의를 켜서 딱 한 강을 들어보면은 모든 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 판단을 받았었어요. 제 나이 20살. 제 나이 20살이 아니라 21살. 이때 변리사 시험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민법이라는 걸 들어봐야 되겠다면서 방학에 탁 끊었어요. 그때 당시에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의 강의를 딱 한 강 듣고 나서 바로 중고장터에 팔았습니다. 완벽한 필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허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민법부터 듣고 이게 적성에 맞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적성에 맞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특허법. 근데 그 중간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과. 자과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 특허법을 두 번째로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민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실체법이라고 말을 해요. 실체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체에 존재하는 어떤 권리 행사, 의무에 대한 법을 말하고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주구장창 들었을 권리 중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요. 평생 해볼 적 없는 경매를 계속합니다. 계속 임의 경매를 걸어요. 그 다음에 계속 막 경락이 돼요. 진짜 평생 안 해볼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실체법상의 권리를 다루는 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민법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어떤 절차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소송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건 없죠. 여러분은 어떤 권리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체법에 반대되는 건 아니고 연관되는 게 뭐가 있냐? 절차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절차법. 민법이 실체법이면은 민법과 관련된 절차법은 뭐가 있을까요? 민사 소송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2차 시험을 공부하실 때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특허법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특허법을 먼저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특허법에서 우리가 산업재산권법, 특허, 상표, 디자인 이 세 가지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어떤 절차법의 요소가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이 가장 스타트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 절차법하고 플러스로 해가지고 특허법에도 실체법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실체법에 대한 내용은 뭘까요? 특허법은 뭐에 대한 법일까요? 특허권에 대한 법이겠죠. 그래서 특허권이라는 게 있고 그 특허라는 걸 발생시키고 그에 대한 소송에 대한 절차법이 있다. 그래서 특허법이 만들어지고 이걸 가장 먼저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상표법이나 디자인 보호법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쉽죠. 그 뒤로 그럼 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상표법. 상표법.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법이죠.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생각은 하는데 전 재밌었어요. 굉장히 좀 일상생활에 나오는 얘기죠.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한 화학 유효 성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들
재미없죠. 오히려 기술 얘기하면 더 싫어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어때요? 코카콜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마찬가지로 재밌는 거 디자인 보호법. 이것도 재밌죠. 막 형상, 막 자동차 형상 이런 걸로 막 소송을 한다 이러면 막 되게 재밌죠. 이 두 개 공부해 주시면 되고 그 뒤로는 뭐 하면 되냐? 계속 이거나 하면 됩니다. 객관식. 아시겠죠? 이론에 대해서 끝내시고 나면은 여러분은 계속 객관식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을 계속 돌리면서 반드시 누락하면 안 되는 게 기본서를 보면서 객관식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예전에 했었냐, 너무 옛날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기본서를 읽고 그 다음에 객관식을 풀었어요. 기본서를 읽고 객관식을 풀었다. 이거를 했어요. 이 습관이 첫 단계였습니다. 이 첫 단계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객관식만 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얘를 겁나 멀리하게 돼요. 안 봐. 그러다 보면은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풀다 보면 솔직히 잘 풀리거든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솔직히 제목만 봐도 답이 나와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만 시험에 나오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서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기본서에 대한 회독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봤던 책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걸 공부를 할 때는 회독수를 높여야 그게 이미지화돼서 머리에 들어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기본서 읽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눈에 안 들어와요. 글씨는 많고 저놈의 책은 너무 두꺼워.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라는 그런 막막함이 다가옵니다. 그걸 막으려면은 이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기본서를 읽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제가 말하는 익숙해졌다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규성에 해당하는 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했을 때 여러분 바로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예. 한마디로 책의 목차와 순서가 내 머리 안에 들어왔다 수준까지 됐을 때가 기본서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냥 객관식만 계속 풀면 돼요. 객관식 계속 풀고 플러스 진짜 중요한 거 조문을 열심히 봐야 된다. 이때부터는. 그 다음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기본서 몇 번 더 해독을 해주면은 솔직히 깔끔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뭐 말은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만 특허법은 여러분 쉬워요. 네,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뭘까요? 자연과학이 어렵죠. 자연과학이. 자연과학은 특허는 그래도 공부를 하면은 풀 수 있는데 자연과학은 공부를 했는데 틀리잖아요. 그리고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약간 이상한 분이 등장하시면은 굉장한 참사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 제가 괜히 1차 시험 때 자과를 40점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저는 자과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 해 화학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성향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도 좀 순서대로 좀 풀고 싶어요. 그래서 물리 풀다가 화학 풀어야지 했는데 안 풀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풀려고 했는데 잘 안 풀려요. 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시계를 딱 봤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면서 뒤늦게 생물 풀고 뒤늦게 지구과학 풀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푸는 건 뭐다? 지구과학이에요. 왜? 제일 쉬우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과학을 날림으로 푸는 거죠. 이러면서 풀었어요. 지구과학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 슬펐습니다. 그때 그래서 집에 가서 도깨비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며 정말 좀 부모님께 그때는 좀 1차 시험 떨어지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좀 찾기 힘들었어요. 요즘에야 좀 많이 고여서 그렇지. 그래서 주변에 다 붙었다고 하는데 진짜 어떡하나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요. 특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진도는 교재 순서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특허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이라는 게 뭘까요? 특허권. 네, 특허를 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러면은 그 뒤에 계신 분께 특허권이라는 건 뭡니까? 예. 내 거 다 쓰지 마. 그죠?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표현입니다. 특허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발명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 발명에 대해서 어떤 효력 범위를 인정을 해주는데 이거를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허권에 해당하는 성질은 뭐냐면은 이거랑 똑같은 어떤 발명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사용하지 마라고 하는 이거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배타권이라는 것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특허권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데 기본적으로 권리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존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의 건물주라고 할게요. 그 건물은 실존하나요? 실존하죠. 땅도 실존하죠. 질권 대상이 되는 사과, 나무 다 이런 거에 실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허권이라는 건 실존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수천, 수만 개의 특허들이 등록이 되고 있고 수백, 수천, 수만 개의 특허가 거절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휴대폰에는 특허가 거절됐다고 메일이 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거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럼 이 특허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발생하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은 절차라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허라는 걸 받으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위는 바로 이 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업할 때 출자를 계속 쓸 거예요. 출원. 저는 이거 특허법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당황했던 단어였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거든요. 출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영미권 애들은 굉장히 직관적인 표현을 씁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좀 더 직관적이죠? 출원이라는 거는 일종의 신청행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에 대한 신청? 권리를 달라는 신청인 거죠. 근데 이 출원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요. 자, 권리를 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서면을 제출을 해야 될까요? 내 권리를 설명하는 어떤 서류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출원하는 사람, 즉 출원인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뭐냐면은 명세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이거를 영문으로 하면은 specification이 되는 거예요. 명세서, 내 권리에 대한 설명서, 명세서, 사양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출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이것만 제출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수강 신청할 때 뭐 제출해야 돼요? 신청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내 권리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청을 하는 출원서라는 걸 그래서 제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제출을 한다는 거는 누구한테 제출을 하는 걸까요? 특허청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왜 특허청에다 제출해요? 특허청에다가 심사를 부탁하려고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특허청이 뭘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땐 반드시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수수료. 요 세 가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낸다. 신청하는 거니까 신청서, 내 권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명세서, 일 시키려면 응당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출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작성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수강 신청하시기 전에 보통 뭐 하시나요? 회원 가입이라는 걸 하죠. 회원 가입이라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이디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디가 뭐예요?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죠. 식별자. 그러면 이 출원서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식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을 그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을 구분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성명과 주소예요.
여러분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희 집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성명과 주소라는 걸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 할 때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 쓰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전단에 주민등록번호 씁니다. 그러면 왜 식별할 때 주소를 쓸까요? 뭔가 잘못했을 때 통지를 하거나 반환을 하려면 이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쓴다 라고 기재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정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허를 출원하고 싶어, 특허를 받고 싶어, 그러면은 출원이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출원을 할 때는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인적 정보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명의 내용은 명세서에 있는 거고 돈을 내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큰 파리가 계속 돌아다니는데요. 어쩔 수 없죠. 예. 그냥 첫 시간이라서 쓸데없는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예. 여기도 구축 건물이잖아요. 네, 구축 건물이다 보니까 벌레가 많죠. 사실 지금 저희 아파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 아파트 스토리라는 앱으로 그 민원 같은 것들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에 바퀴벌레가 계속 출몰이 되고 있어요. 예, 그저께도 민원글이 몇 동 몇 호에서 바퀴가 나왔어요. 오늘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몇 동 몇 호에서 바퀴가 나왔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바퀴가 나왔어요. 하고 있는데요. 네,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럼 출원인이 어떤 걸 신청을 했어요. 저 특허 주세요라고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심사 청구예요. 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이게 좀 단골로 시험에 나왔던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뭘 했어요? 특허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심사해 주세요 라고 왜 말해야 돼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저 사과 주세요 한 다음에 갑자기 막 또 뭔가를 또 신청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심사 청구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출원을 하고 나서 심사 청구라는 제도를 둔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해보라는 소리입니다. 너 진짜로 이거 출원한 거 심사 받아가지고 특허 받아야 돼? 라는 고민할 기간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고민할 기간을 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고민할 기회를 주는 이유.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뭘로 흘러가냐면은 돈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출원 수수료 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심사 청구, 보통 한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 청구항이라는 걸 기재를 하는데 청구항을 20개 정도를 보통 작성을 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거 진짜 특허 받아야 되는지. 이게 기업들은 괜찮아요. 기업들은 돈 많아. 그래서 그냥 심사 청구 막 해요. 근데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개인 발명자나 저한테 특허 받으려고 100만 원 내라고 하면은 저는 안 낼 거예요. 특허. 과감히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을 주고 이거를 3년 안에 심사 청구하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심사 청구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기한을 줬는데 안 했다 손치면은 권리를 받을 의사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절차는 취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심사 청구라는 제도고요. 이 심사 청구라는 제도에서 이제 만약에 심사 청구를 했다라고 생각할게요. 심사 청구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절차로 흘러가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심사라는 걸 받게 됩니다. 심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심사의 대상이 뭔지가 중요한데요. 참고로 책에 없는 내용 하고 있는 거예요. 심사의 대상이 중요한데 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뭘까요?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 심사할 거예요? 이름이 예쁘구나, 좋은 데 사네, 아니죠? 이거 심사 대상 아니에요. 돈 얼마 냈는지도 심사 대상 아니에요. 심사 대상은 요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사 대상이 되는 거는 명세서입니다. 그럼 이 명세서라는 거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명세서라는 거는 크게 두 꼭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발명의 설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영문으로 하면은 description이에요. 그 다음에 청구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특이한 용어들이 나와서 당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청구 범위라는 거는 영문으로 하면은 claim이에요. claim. 뭐죠? 어떤 권리를 청구한다라고 해서 청구 범위인 거예요. 그럼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해볼까요? 난 특허를 받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청구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글로 써져 있는 어떤 문헌으로 이루어진 발명의 형태를 나는 특허 권리를 청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청구 범위라고 하는 거고요. 이 청구 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명의 설명이 기재가 돼야 돼요. 발명의 설명이 근데 왜 기재가 돼야 될까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좀 공감대를 형성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청구항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직접 눈으로 보면은 발명의 설명이 간절해질 거예요. 온몸으로 간절해져요. 청구항이라는 거는요, 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림 아니에요. 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칠판을 만약에 글로 묘사한다고 할까요? 판때기 있죠? 판때기 밑에 받침이 있죠? 그 밑에 또 받침이 있죠?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까요?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오목한 거의 끝단에서 살짝 떨어진 다음에 거기에 철제가 있고, 거기 붙어서 목재가 있는데 목재가 요 모양으로 살짝 들어가 있고, 그 끝단에 이어져 가지고 판때기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발명의 설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청구항이라는 친구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이 청구하는 권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의 설명을 넣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사할 때 참조를 하는 게 도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로만 설명하니까 어렵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발명을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이라는 걸 참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출원할 때 여기서 뭘 더 내게 되냐?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도면은 필수냐? 필수이지는 않겠죠, 당연히. 도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발명의 형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기구는 도면이 있어야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화학이나 바이오 전공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화학이나 바이오에 도면을 넣는 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이나 바이오 같은 발명의 경우에는 이런 도면을 안 넣어도 되겠죠.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실험 데이터 같은 것들이 명세서에 대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사라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때는 특허 여부 결정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됩니다. 명세서라는 걸 보고 이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심사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특허 여부 결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죠. 이 순간에도 특허가 되고 있고 거절이 되고 있다라고 했죠. 제가 아까 여부 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특허 결정.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거절 결정. 거절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절 결정이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특허 결정이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 결정을 받게 되면은 이 특허 결정에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돈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돈을 냅니다. 이때 내는 돈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등록료라고 하면 되겠죠. 등록료라는 걸 내게 되면은 그제서야 발생하는 게 뭐다? 특허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허를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정리하면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권리 주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심사 받을게요. 그 다음에 심사를 받고 나서 나오는 게 특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일련의 절차를 하게 될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뒤에 이어가지고 특허 심판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하죠. 지금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할 내용이 바로 60이 아니라 또 아니 50페이지 발명의 성립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발명의 성립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앞에 장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특허 요건 및 특허 출원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전에 여러분한테 쭉 설명을 드렸던 특허에 관한 절차가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실 거는 특허를 출원했어요. 출원하면서 출원서, 그 다음에 명세서 라는 거 낸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돈 낸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물론 더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요약서와 뭐 도면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는 논외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거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냈다 손 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거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받게 될 거예요. 심사를 받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허를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특허를 받으려면 이때 나오는 게 특허 요건이라는 겁니다. 특허 요건이라는 것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첫 번째로 발명의 성립성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교재에서 가장 처음에 법조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네, 29조 1항 특허 요건의 1항 보시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발명입니다. 네. 29조 1항에는 보면은 은근슬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명이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조 1항의 경우에는 두 개의 특허 요건을 지금 함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발명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조문집 한번 살짝 펼치셔가지고 2조 보실까요? 2조 보시면은 2조 1호에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발명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발명의 정의랑 29조 1항 본문의 발명이라는 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허 요건은 뭐냐? 발명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조문집에 보면 제가 막 쪼개놓긴 했는데 그거는 논외로 하고,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도할 것. 이렇게 법조문은 요건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발명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해가 전혀 안 되실 건데, 교재를 한번 봐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건 2에서 자연법칙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볼게요.
자연 법칙이란 자연의 영역에서 경험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법칙으로서 인간의 추리력, 기타, 순지능적, 정신적 활동에 의해 발견이 되고 안출이 된 법칙 또는 경제학상의 법칙에 해당하거나 이와 같은 것만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있다 없다? 엄서요. 엄서. 이 발명에서 자연 법칙의 이용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저는 느낌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공계 대부분이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공계를 안 나와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과학은 다 공부했어요. 결국 자연 법칙을 이용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 법칙이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이다. 기술적 사상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지 자연 법칙 그 자체는 특허법상 발명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왜 발명의 대상이 아니냐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읽은 부분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발견이에요. 발명하고 발견은 구분이 돼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발견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존재하는 걸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만든 게 아니에요. 발견 말고 없었던 거를 제가 이렇게 짬뽕을 해서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그때 발명이 되는 거죠. 그럼 짬뽕을 한다라는 게 법조문에는 뭘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용이라고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옆에 있는 판례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자연 법칙의 이용에 대해서 판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두 개의 판례가 리딩 케이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연 법칙의 이용은 전체로서의 이용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체로서의 이용을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명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가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 이용하지 않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발명에 대한 거였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발명의 성립성에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왜 발명의 성립성에서 문제가 될까요? 한 번쯤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마침 눈이 마주치셨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왜 발명의 성립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까요? 이 애매한 답변이 나왔어요. 애매한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예요? 코딩에서 만드는 거죠. 알고리즘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컴퓨터 공학과라는 분들이 옛날에는 어떤 과였습니까? 전산과였죠. 전산과. 예, 이분들이 그럼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그 베이직 학문이 뭐죠? 수학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일종의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도 흡사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발명이 된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이라는 게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어떤 프로세싱 유닛, 네, CPU, GPU 같은 것들의 어떤 연산 작업이다라고 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판례에서 말하는 건 뭐였냐면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 추론인이 발명의 청구항으로 작성을 했는데 그중 일부는 좀 프로세싱 유닛에 의한 연산작용으로 보이는데 나머지는 사람의 정신활동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판례는 말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경우에 가장 간단한 예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은 있으시면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화면이 켜지죠. 이게 알고리즘 발명이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딱딱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센서가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그 센서가 반응을 하면은 디스플레이에다가 전원을 공급해서 디스플레이가 기설정된 화면을 표시하도록 하는 단계라고 청구항을 쓰는 거예요. 뭐 다른 예로 들면 예전에 애플 특허 같은 것들이 있죠. 애플의 경우에는 UI, UX에 대한 발명의 최강자라고 보통
과거에는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요즘엔 벤치마킹을 많이 했지만 걔네의 강력한 특허가 뭐였냐면 참 조심스러운데 저 때는 이게 혁신이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는 밀어서 잠금 해제하세요. 이게 특허인 거예요. 왜 특허예요?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죠. 켜져 있는 상태. 거기서 여기 제가 찍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치는 센싱을 한 거예요. 센싱하는 단계. 그리고 이 터치가 유지된 상태로 1지점에서 2지점까지 이동하는 걸 감지하는 단계. 그리고 이 감지가 모두 되면은 그때 어떤 연산을 하는 거예요? 화면을 잠금을 해제해서 오픈된 화면을 표시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특허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어때요?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발명이 인간의 되게 정신적 활동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방지하려면은 거의 마지막 시간쯤 배우겠지만 어떤 방법을 그래서 변리사들은 취하고 있냐면 이런 모든 일련의 단계가 컴퓨터 프로세싱 유닛 또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한 줄의 표기를 넣음으로써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발명의 성립성을 모두 극복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청구항이라는 게 있는데 청구항이라는 게 하나의 발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청구항 발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청구항 발명이라는 게 성립성이 인정이 되려면 중요한 건 뭐다?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연법칙 이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의 정신적 활동, 예를 들어 뭐 흔히들 멘탈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나오는 판례는 재현 가능성과 반복 가능성입니다.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인 이상 일정한 원인에 의해 항상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같은 결과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칙을 따르는 것임과 동시에 제3자에 의해서도 반복하여 재현될 수 있는 재현 가능성과 반복 가능성을 구비한 것이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재현 가능성과 반복 가능성입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왜 반복될 수 있어야 될까요? 예, 운 좋게 한 번 된 건 발명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어야 그게 당연히 완성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건 참고. 이거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애매한 것도 제가 참고로 뺐고요. 내용은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자연법칙을 이용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거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리사가 됐을 때는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기계학과 나왔다라고 기계권만 할 것 같나요? 전자과가 나왔다고 전자권 다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전자과 나오면은 전자과만 해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죠. 뭐 UI UX 디자이너 건도 있을 거고 전자통신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영상 코덱, AI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리사가 됐을 때 그 모든 발명의 원리 메커니즘 이런 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 요구하면은 저는 변리사 안 할 거예요. 예, 그게 뭐야? 만능이잖아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디스클레이머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삐꾸만 아니면 되고 어느 정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완벽한 100%의 이해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요건. 자, 그럼 지금까지 해가지고 자연법칙의 이용에 대해서 봤죠? 다음으로 이제 구체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기술사상의 창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한 줄이에요. 특허법상 발명은 사상이므로 기술 그 자체일 필요는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상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아이디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말을 하는 거고요. 사상하고 기술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TV 장치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기술이 구현이 되어 실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발명의 경우에는 청구항에 어떻게 쓴다라고 했어요? 문헌으로 주저리 쓰는 거예요. 글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글이라는 거에는 항상 해석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디어, 사상. 그렇기 때문에 글로 표현된 어떤 아이디어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아까 애플 얘기했었죠. 여기 사실 밀어서 잠금 해제는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요거를 살짝 애플 거를 짭퉁을 만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애플 짭퉁 바나나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는 바나나기 때문에 터치를 요렇게 해야 된다 손 치죠.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야만 잠금이 해제된다라고 할게요. 그럼 저는 애플의 특허된 발명을 침해한 걸까요? 침해한 게 아닐까요? 저는 침해한 거예요. 왜? 계속 잡고 있었잖아요. 끝점까지. 글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이라는 것은 사상이고 기술 그 자체일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고도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고도해야 된다 정도로 여러분은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밑에 참고로 해가지고 실용신앙권법과의 비교라는 게 있는데 이거 참고예요. 참고.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특허법하고 대비되는 것은 아니고 비가 아니라 유사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용신앙법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발명에 대한 법인데 실용신앙법이라는 거는 어떤 기계적인 고안 기구적인 고안, 장치에 대한 것만 일부를 떼다가 보호를 하는 게 실용신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실용신안법에서는 발명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고안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명이라는 게 있고 고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건데 미리 하는 거예요. 발명이 있고 고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뭐 기계 장치, 뭐 전자적 기술, 그다음에 화학, 바이오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고안 뭐예요? 설계라는 거예요. 기구, 기계 이런 쪽이 주로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근데 성립 요건에 있어서 하나 차이가 있어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이 발명이라는 친구에는 고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는 고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실용신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의 수업 끝단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굳이 그 이상 욕심은 내시지 말라라고 말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로마자 3 흠결시 취급이 나옵니다. 흠결시 취급은 이 특허 요건을 이제 미흡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는 거정무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거절 이유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흠결을 하면은 거절 이유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하고 거절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정보 제공 사유하고 무효 사유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정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무효 심판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략하게만 그래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정보 제공하고 무효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 제공은 고자질이에요. 자, 특허 출원했고 심사 청구했어요. 근데 이거 특허 낸 사람이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손치죠.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사돈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너무 아프죠? 그러면 이거 특허 받는 걸 제가 눈을 뜨고 봐야 할까요? 보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특허청 심사관님한테 고자질을 하면 돼요. 혹시라도 심사관님이 놓칠 수가 있으니까 얘는 이런 사유로 특허를 못 받아요 하면서 고자질을 하는 게 바로 정보 제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보 제공은 고자질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특허 요건으로서 고자질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3조의 무효 사유는 뭐냐면은 거절하고 무효를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거절은 이 출원 단계에서 특허 요건을 불비했을 때 심사 결과 거절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무효라는 거는 언제 될까요? 심사를 거쳐가지고 특허가 됐어. 특허 등록까지 돼서 특허권이 됐어요. 근데 특허권들이 항상 완벽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사라는 절차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효 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이 무효 심판을 통해서 무효를 시킬 수 있는 사유, 이미 등록이 된 특허를 무효를 시킬 수 있는 사유라고 해서 무효사유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부분의 특허 요건은요, 거절 이유와 정보 제공 사유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 거정무가 아닌 다른 것들만 암기를 하면 되는 거지, 거정무를 외우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반복을 해볼까요? 발명이 성립을 하려면 자연법칙 이용해야 된다. 두 번째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상이어야 된다. 세 번째로 고도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발명의 성립성에서는 이쪽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뒷단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에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 사례에다가 별 하나만 쳐주시고요. 미완성 발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미완성 발명. 여기서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냥 강학상 얘기입니다. 강학상 학문적으로 이거랑 구별해야 되는 결론은 비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완성 발명이라는 거는 발명인 것 같기는 한데 완성이 되지 않은 발명일을 말하는 거고요. 비발명이라는 거는 애시당초 발명이 아니었던 걸 비발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강학상의 개념이라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럼 앞으로는 나오냐? 안 나올 거예요. 높은 확률로. 왜? 판례, 심사기준,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이런 것만 해도 낼 게 너무 많아요. 굳이 강학상에 이의제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교수님은 굳이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학상의 내용이다, 구별을 위한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미완성 발명이 뭐냐, 언제 미완성으로 취급하냐라는 걸 같이 보실 건데, 밑에 판단 기준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실게요.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하는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복 실시. 아까 자연법칙의 이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린 거였죠. 뽀록으로 되면 안 된다고요. 뽀록으로 되면. 그게 완성이 된 건가요? 여러 번 돼야 완성이 된 거지. 두 번째, 효과 달성 가능성을 예상. 포인트는 예상이죠. 예상. 두 번째는 구체적, 객관적. 세 번째죠. 구체적, 객관적.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미완성 발명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반복 실시랑 예상, 이 두 가지는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어서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이것도 표시,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리고 출원시 기술 수준에 따라서 발명이 설명에 기재된 목적 구성 효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근데 반드시 발명이 설명 중에 구체적인 실시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복 실시라는 거는 굳이 입 아프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효과 달성에 예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옆에 53페이지에 심화라고 표기한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살짝 보실게요. 이게 가능성을 예상한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판례의 태도가 최근에 들어서 완화되었다는 것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법원이, 여기 참고로 후라고 되어 있으면 대법원이에요. 허라고 되어 있으면 특허법원이고요. 아시겠죠? 후라고 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기재를 하라고 했어요.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은 진짜 상세히 써야 되겠고, 만약에 그것대로 했는데 효과가 안 나온다. 그럼 뭐예요? 발명이 성립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완성 발명인 거죠. 엄격해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을 보시면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다. 이 정도면은 효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정도로만 명세서를 기재를 하면은 이제는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의 성립성이라는 걸로 특허를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대법원의 스탠스를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객관식을 풀이하실 때는 여러분은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가능성을 예상하는 건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인지를 여러분은 구분을 해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좀 스터디를 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판단 기준에 돌아와가지고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은 청구 범위 기준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발명의 단위는 어떻게 정해진다고 했죠? 심사 대상이 되는 발명의 단위는 청구항이에요. 청구 범위에는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어요.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어요. 청구항 1, 청구항 10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여러 개의 청구항이 청구 범위에는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청구항 하나하나가 각각 어떤 발명을 디파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심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청구항이 100개라고 하게 되면 심사 대상이 몇 개? 100개. 그래서 여러분이 심사 청구할 때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럼 청구항 1개면 심사 대상이 되는 발명은 1개. 그럼 돈은 적게 내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그럼 여기 보면 청구 범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발명의 성립성이 되는 거에 대한 판단 대상은 뭐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라는 거예요. 뭘로 트집 잡지 마라? 발명의 설명으로 트집 잡지 말라는 거예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으로 완성이 돼 있으면은 발명의 설명 가지고 트집 잡을 게 아니고, 또 달리 말하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완성돼 있지 않으면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완성된 예를 가지고 완성됐다고 우기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죠? 구체적 실시 예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구체적 실시 예는 보통 발명의 설명에 들어가는 기재예요. 한마디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들어가지고 어줍잖게 만들어둔 청구항 발명 완성됐다고 우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을까요? 됐고, 그 다음에 미완성 발명의 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흐린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될 만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발명의 성립성까지 간단히 맛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10분 쉬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수업 시간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쉬었다 가시죠.